오늘은 비뇨기계 중에서 콩팥하고 요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비뇨기계 시스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목표 사진입니다. 시주 9살 중성화 암컷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식욕부진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복부 외측상과 복배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간, 위, 비장은 지금 현재 잘 안 보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비뇨기계 시스템, 주로 복부 내에서 관찰 가능한 콩팥과 방광 정도의 시선을 좀 돌리면 과연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크면 얼마나 큰가? 또 왜 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콩팥을 제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사진인데, 사실 정상 사진에서 여러분들 많은 환자들을 또 많은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이 정상에서 콩팥 보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외측상에서 양쪽이 있죠. 겹쳐 있기도 하고, 방광 정도가 아마 콩팥과 방광 정도가 관찰 가능한 비뇨기계 시스템이 아닌가, 정상적인 거에서는. 요관은 사실상 이렇게 등 쪽으로 달려서 방광으로 들어가는 양쪽 요관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느다라니까. 대체로 후복막강 안에 있습니다. 이 복강을 이 콩팥과 대형 혈관들 요관이 들어가 있는 후복막강, 리트로페리토니얼 스페이스에 위치하고 있는 요 콩팥은 대체로 이 후복막강, 리트로페리토니얼 스페이스에 있는 지방 때문에 경계가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나머지 이 가느다란 요관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상에서는. 요도도 마찬가지죠. 요도도 정상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비뇨기계에서는 콩팥, 요관, 방광, 요도를 잘 살피는 것인데, 방사선상에서는 외측상에서 콩팥과 방광 정도만, 정상에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컷인 경우에는 이렇게 방광 뒤쪽에, 그 다음에 대장, 콜론 아래쪽에 전립샘이 있는데, 수컷에서도 전립샘이 크지 않으면 역시 작은 장기가 돼서 잘 안 보입니다. 커지면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암컷에서는 자궁이라는 생식기 잘 안 보입니다. 암컷 요도 역시 잘 안 보입니다. VD상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콩팥이, 오른쪽이 약간 위에가 있죠. 왼쪽에 비해서는. 그리고 방광은 적당히 가운데에서 좌우 어디든지 다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요관은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으로 요관의 주행 경로를 머릿속에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도 역시 정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립샘도 정상에서는 크기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요 콩팥과 요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팥이 외측상에서 잘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개에서는 사실 보기가 어려운데, 고양이에서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방은 상대적으로 검은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복강의 대조도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콩팥이 비교적 잘 보이고 방광도 잘 구분이 됩니다. 콩팥과 여기서 겹치는 게 많아서 방광이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데요. 이 고양이가 아무리 복강 내에 지방이 많고 리트로페리토니얼 스페이스에 지방이 많아서 콩팥은 잘 보인다 하더라도 역시 요관, 유무는 정말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상에서는. 자, 그래서 정상계에서 이 복부 외측상에서 첫 번째 비뇨기계에서 봐야 될 건 콩팥입니다. 근데 콩팥은 사실상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영제의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위장관에서도 위장관 조영제의 도움을 얻어서 위장관을 평가했듯이, 이 비뇨기계에서도 방사선학적으로는 정상 상태에서 플레인 레디오그램에서 잘 보이지 않는 콩팥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맥으로 혈관 조영제를 주입하고 콩팥이 우리가 물을 마시면 걸러내서 오줌으로 내보내듯이 배설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조영제로 보면 훨씬 더 잘 보여서 비교적 유용한 방법이긴 합니다. 복부상에서 복배상에서 콩팥이 왼편은 조금 잘 보이는 편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보이는데 위쪽 마진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 콩팥은 전체 경계가 어느 정도 잘 그려지는데요. 아마 이것은 역시 또 복배상에서 이 조영제를 사용한 이런 촬영을 하면 그 경계를 또 그 크기를 또 이상 유무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인 레디오그램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오른쪽은 여러분이 해부학적으로 잘 알다시피 이 간 옆중에서 우측에 카우데이트 프로세스의 그 롭 안에 앞쪽 마진이 쌓여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도 또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콩팥은 더군다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사람에서는 이 비뇨기계 질환은 사실 이렇게 초음파 및 CT 활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CT에서도 보면 사실 플레인, 그러니까 전혀 조영제를 주지 않은 그 장기들 상태에서는 콩팥이나 요관 상태가 명확치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관은. 그러나 이렇게 역시 조영제를 지금 투여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럴 때는 콩팥 그리고 요관이 선명하게 잘 보이고, 심지어는 요관이 방광의 트라이곤 삼각 부위에 들어가서 오줌이 만들어져서 방광으로 내리는 것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관 자체도 연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 요관이 한꺼번에 다 보이진 않습니다. 오줌이 내려가는 수축과 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수의 분야에서는 이 플레인 레디오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조영제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조영제 사용 전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를 보면 엑선상에서는 요 윤곽만 보이고 크기만 짐작할 수 있었는데, 초음파는 피질, 수질,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우, 레날 펠비스, 신장 깔때기라고 표현하는, 물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줌이 고였다가 바로 요관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신장 상태를 혈관 분포까지 알아보는데 초음파가 매우 유용하게 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늘 어떤 장기든 고양이는 고양이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작은 개가 아니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특성이 있는데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촉진하면 만져집니다. 양쪽 콩팥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에 비해서 좀 움직임이 좀 많은데요. 해부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해부학적 특징은 초음파 영상의 차이로도 나타납니다. 엑선상의 차이는 사실 우리가 해부학적인 차이, 예를 들어서 개에 비해서 고양이 이 콩팥 피질에 요 팻 성분이 많은 것은 고양이가 조금 더 훨씬 더 도드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팻이 많으면 고양이는 초음파에서는요, 팻은 엑선상에서 팻은 검은 대조도를, 검은 배경을 제공하죠. 초음파상에서 팻은 밝게 나타납니다. 반사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사가 많으니까 콩팥이, 고양이 콩팥이 개 콩팥에 비해서 좀 더 밝게 보이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 실제로 육안적으로도 개 콩팥과 고양이 콩팥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팻 때문에 고양이는 조금 옐로우시하다고, 노랗게 보인다고도 합니다. 이런 차이들은 여러분들 하나씩 해부학에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플레인 레디오그램에서 확인이 좀 어려운 경우, 어느 정도 윤곽은 알겠는데 기타 오른쪽 콩팥 요관 상황을 사실 짐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영제를 정맥으로 투여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배설성, 즉 조영제가 정맥으로 주입돼서 콩팥으로 가서 콩팥에서 처리되어서 배설되는 과정을 보는 유로그래피, 그래서 배설성 요로 조영술, EU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는 정맥으로 조영제를 넣어서 요 파이엘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 신장의 그 신장 깔때기를 펠비스라고 하죠, 영어로. 이 펠비스라는 영어 단어는 여러분 해부학적으로는 골반을 뜻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펠비스는 골반 뼈를 뜻하기도 하고 깔때기 모양의 캐비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콩팥에서는 레날 펠비스, 앞에 레날을 붙이면 콩팥 깔때기죠. 요 콩팥 깔때기가 배설되는 오줌이 모여서 요관으로 나가는 곳이니까 요 부위를 잘 보여주는 조영제라 그래서 조영법이라고 그래서 인트라비너스 파이엘로그래피, 요 파이엘로는 펠비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IVP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둘 다 통용됩니다. 이 IVP는 이 클리어런스, 즉 요가 배설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는 사실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클리어런스가 잘 돼서 빠져나가는 게 원활한지를 알아보는 질적 평가는 간접적으로 가능한 그런 유용성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신장 독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조영제 자체가 안전한 조영제가 많이 개발되어서 안전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투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아조테미아 환자, 즉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그런 환자에서는 콩팥의 클리어런스, 배설이 자유로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아픈 상태의 콩팥은 오히려 이런 조영법을 시도해서 무엇을 알아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조영제 용량을 늘려야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영법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이 생체는 네 가지 경로를 겪게 됩니다. 정맥으로 들어간 다음에 동맥을 거쳐서 콩팥으로 이제 혈액이 유입되고, 그 다음에 신장의 실질이 조영이 되고, 그리고 파이엘로죠, 펠비스가 또 오줌이 모여서 나가는 조영술 영상을 보여주고, 요관으로 나가서 방광으로 모이는 요 네 단계를 이제 생체는 겪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의 관심사는 이 사실 아테리오그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 개 정도가 큰 관심사입니다. 사실 이 이유법은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요. 안전한 혈관 조영제가 최근에는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예전에 이게 이온화된 조영제는 조금 더 부작용이 있는데 지금은 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조영제를 써서 이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임을 보기 때문에 연속적인 촬영들이 몇 가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 이유 조영법은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결국 언제 써야 할지, 언제 쓰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히 알고 나서 전문가에 의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일단 그 요검사를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검사를 하고 나서 조영법을 해야 합니다. 요검사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영제가 방광에 고이면. 사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언제냐? 탈수가 일단 심한 환자라든가 오줌을 못 싸는 환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완전히 둘 다 양쪽 콩팥, 양쪽 요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쓰기가 매우 꺼려집니다. 등등이 쓰지 말아야 할 경우이긴 한데 아조테미아가 있는 환자에서 써야 한다면 이제 앞에 방법에 따라서 주의 깊게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배설성 요로 조영술을 했을 때의 네 가지 단계를 생체가 겪고 있는데, 실제 저희로서는 이렇게 그 실제 신장 동맥에다가 카테터를 놓고 조영을 했을 때만이 요 아테리오그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테리오그램은 이렇게 셀렉티브 안지오그래피, 즉 신장 동맥에다가 바로 카테터를 해서 조영제를 넣을 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IVP, 이유는 non-selective 조영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타겟이 이 콩팥이 아닌 셈이죠. 콩팥에도 아테리가 아닌 셈이에요. 그냥 정맥 혈관에 넣기 때문에 요 아테리오그램은 일반 이유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아테리오그램을, 레날 아테리오그램을 들어보신다면 그것은 일반 이유나 이런 그 정맥 조영술이 아니라 카테타로 레날 아테리에다가 바로 넣어야 합니다. 실제 저희의 관심사는 이제 네프로그램입니다. 네프로그램은 신장이 얼마나
저희가 이제 플레인 레디오랩에서 신장의 크기도 궁금해요. 신장의 기능도 조금 궁금해요. 신장의 모양도 궁금해요. 이렇게 궁금할 때 이제 하게 되는데, 앞서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없다면, 또 최소화한다면 대체로 희미한 윤곽의 콩팥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신장 조용을 하면 이렇게 신장 실질이 조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장 전반적으로 뚜렷한 윤곽과 크기, 모양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조영 직후 1분 내에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한 5분 정도 경과되고 나면 20분까지도 보여지는데요. 요 오줌이 모여서 내려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네프로그램 단계에서는 신장 실질만 되고요. 정상적인 콩팥이라면 네프로그램이 되고 바로 이어서 수분 내에 전체적인 콩팥 조영상은 이제 컬렉팅 시스템, 레날 펠비스, 신우 깔때기죠. 신장 깔때기로 모입니다. 물론 디버티큘럼을 거쳐서 모입니다. 이 디버티큘럼은 신장에서 펠비스, 신장 깔때기가 손톱 모양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피지를 향해서 방사형으로 한 5개, 6개 정도의 마치 끝에 맹단을 형성된 개실처럼 생긴 이런 디버티큘라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줌이 모여서 요관을 타고 내려가는 정도가 요게 IVP, 즉 파이엘로그래피에서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따라서 신우가 얼마나 확장이 되어 있는, 여기 정상입니다. 신장 깔때기는 이렇게 손톱 얇기처럼 매우 얇은 정도로만 오줌이 모이고 바로 요관으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요관으로 내려가서 방광에 고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유에서 그다지 큰 관심은 없지만 일단 방광이 조용되는 방광 조용 효과를 덤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 방사선학적인 이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선 첫 번째, 이 플레인 레디오랩에서 콩팥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개에서 주로 외측상에서는 콩팥이 겹치는 경우가 있고 확인이 잘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일단 VD상에서 콩팥의 크기는, 윤곽이 그려진다면 이 콩팥의 크기는 개에서는 요추 2번의 길이에 비교합니다. 대체로 콩팥은 요추 2번 길이에 대개 한 3배, 4배입니다. 그래서 아마 2.5에서 3.5까지 가는데요. 종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만나는 작은 개들은 3.1배를 넘지 않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3배, 4배가 정상 범위입니다. 따라서 2.5배나 3.5배 크기를 가지게 되면 작거나 크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고양이, 요건 이제 콩 모양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고양이는 대체로 3배를 넘지 않습니다. 2.4에서 3배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중성화하지 않은 경우가 조금 더 큽니다. 중성화를 했다고 하면, 만약에 중성화를 한 고양이가, 저희들이 대부분 중성화를 많이 하니까 그런 고양이에서 3배를 기록한다면 이것은 중성화 고양이 치고는 좀 커다란 것이죠. 그리고 이 고양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진상에서 어떤 비정상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냐,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주로 봐야 될 것은 대체로 한 3가지 정도로 보겠습니다. 콩팥 숫자는 대개 다 2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있는 경우, 생기지 않은 겁니다. 선천적으로. 또 숫자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드문 경우니까 일반적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판독 원칙에 의거해서 여러분 LMNSS5 중에서 요 3가지 정도, 결국 크기와 모양입니다. 대체로 방사선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정상 콩팥은 정상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여러 개가 열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사선 사진은
보조적인 수단이므로 방선 사진상의 크기가 정상인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주로 이렇게 크기가 커질 때, 정상에 비해서 커졌을 때, 그리고 그냥 예쁘게 커진 것만 아니고 매우 불규칙한 모양으로 커졌을 때가 사실상 눈에 잘 들어옵니다. 열거된 것들 중에서 주로 저희가 이렇게 정상 크기에 비해서 비교적 부드러운 경계와 규칙적인 마진을 가지고 커지는 경우라면 보상성 비대, 왼쪽 콩팥이 커지는데 오른쪽 콩팥이 작거나 없거나 하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보상성 비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흔히 수신증이라고 하죠. 신장 깔때기에 오줌이 저류되어서 못 나가는 상황, 하이돈네프로시스가 많습니다. 이렇게 큰데 모양도 굉장히 불규칙하다. 그렇다면 종양을 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크기만 커져도 이렇게 종양을 의심할 수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방사학적으로 크다면 일단 주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별진단 목록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떠올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작다면, 예를 들어서 나쁜 경우부터 볼까요? 작은데 모양이 좀 이레귤러하고 경계가 조금 제대로 모양을 그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작기까지 한대요. 그러면 이 경우는 아주 최악의 경우죠. 이제 더 이상 신장 기능을 할 수 없는 데까지 쪼그라들었던 엔드 스테이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예쁘게 작은 경우라면, 물론 작게 태어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플레인상에서 왼쪽 콩팥은 확인이 됐어요. 오른쪽 콩팥은 확인이 잘 안됩니다. 초음파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요 조용법은 EU 배설성 요로 조영술을 실시했습니다. 오른쪽 콩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왼쪽 콩팥은 플레인상에서 짐작했듯이 요추 2번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큽니다. 자, 그럼 콩팥이 커요. 그런데 보니까 신장 깔때기 얇습니다. 손톱처럼. 디버티큘라 정상입니다. 요관 정상입니다. 이 신장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기가 커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크기는 크지만 정상 범위를 많이 벗어났지만 모양도 레귤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했을 때 배설성 요로 조영술에서도 다 신장은 정상 범위입니다. 얘는 바로 오른쪽 콩팥이 일하지 못했던 걸 혼자 다 감당한 보상성 비대 경우입니다. 물론 혹자는 초음파 촬영술을 했으면 어땠을까? 동의합니다. 초음파 촬영술을 통해서 왼쪽 콩팥의 모양 자체가 정상 범위임을 알고 크기는 크지만 오른쪽 콩팥은 확인이 안 되고, 그렇다면 보상성 비대로 진단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큰 경우입니다. 외측상과 VD상에서 보면 요 중간 복부에 경계가 사실 불분명히 합니다. 요 콩팥처럼 보이는 게 하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범위에 연부조직 음영이 큰 것 같고, 장은 요 12장으로 추정이 되는데 12장은 또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VD상에서도 조금 더 매스의 정체는 조금 더 분명해 보입니다. 큰 덩어리가, 경계가 이 바깥쪽 면은 우측으로 바깥쪽 면은 잘 보이는 편입니다. 둥글고 중간에 복부에 큰데 장들을 지금 이렇게 변이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치상으로는 오른쪽에 속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의심되는 장기들은 여러분들 간장, 위장, 비장 등등 쭉 했을 때 여기는 콩팥도 간별진단에 넣고, 그래서 이것은 확인은 초음파로 하면 참 좋겠죠. 요 경우는 신장 크기가 매우 큽니다. 한쪽이. 이 반대쪽 왼쪽이라고 생각되는 콩팥은 VD상에서는 사실상 잘 확인이 안 됩니다만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아마 왼쪽 콩팥이 조금 밀려서 등 쪽으로 간 것 같긴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콩팥이
크고 비정상적으로 크고 요추 2번과 비교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매우 큽니다. 이 환자의 간별진단 목록은 보상성 비대라고 하기에는 한쪽 콩팥이 멀쩡하게 잘 있어요.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이 경우는 악성 종양입니다. 그리고 이 고양입니다. 고양이 외측상에서도 콩팥으로 보이는 음영이 연부조직 음영이 크고 VD상에서도 크다. 이 크다는 기준은 객관적으로 고양이에서 만약에 이것이 중성화 고양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요추 2번의 길이 비율로 했을 때 거의 3배 넘습니다. 그러면 얘는 좀 크다. 양쪽이 다 큽니다. 고양이 콩팥이 크고 고양이 간장이 크고 고양이 비장이 크고 이렇게 큰 올간이 가진 고양이는 림포마가 종양 리스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하죠. 이 경우도 검사 결과는 신장 림포마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종양과 같은 악성 병변을 알아내는데 단순 방사선 사진 가지고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초음파가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 초음파의 정상상은 P질은 에코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수질에 비해서 수질은 어두운 편입니다. 그리고 이 신장 깔때기 레날 펠비스는 손톱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오줌이 저류되어 있는 까만, 초음파에서는 물은 까맣게 보입니다. 뭐 그런 정도가 정상입니다. 이런 게 콩팥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커다란 신장, 보상성이든 또는 종양이든 초음파를 통해서 정상에 비해서 어떨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게 되죠. 이러한 초음파 영상을 봤다면 전체 윤곽은 아마 컸을 겁니다. 방사학적으로는 커다란 콩팥입니다. 이 커다란 콩팥만 가지고는 간별진단 목록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초음파 스캔을 했더니 피질은 있고 수질부가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요거는 전부 다 오줌이 저류된 레날 펠비스입니다. 다이버티큘러는 확장이 되어 있고요. 오줌이 모여 있다는 얘기죠. 배설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줌이 막혀서 배설이 안 되는 셈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요관 결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방광에서 요관이 방광에 들어가는 그 부위에 종양이 있어서 오줌이 못 내려가는 경우는 저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레날 펠비스를 중심으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초음파학적으로 진단합니다. 물론 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생겼는지는 또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또 커다란 그 콩팥이 초음파를 봤더니 콩팥의 모양이 앞쪽에는 그럴듯하게 조금 있는데 뒤에 거의 3분의 2는 시스틱한 구조들로 또는 연부조직으로 이렇게 지금 콩팥 음영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종양입니다. 고양이에서 콩팥이 또 크고 근데 요거 여러분 지금 보긴 좀 어려운데요. 콩팥을 싸고 있는 요 바깥에 막이 지금 또 에코가 낮은 어두운 띠로 두툼하게 둘러져 있습니다. 이거는 초음파에서 레날 림포마 고양이의 특징입니다만 이렇게 또 요 경우는 레날 림포마가 의심되겠구나 고양이에서. 또는 심지어 요 방사학적으로는 콩팥이 매우 컸는데 초음파로 보니까 콩팥의 실질, 피질을 포함한 실질, 물론 요 신장 깔때기가 약간 확장되어 있는데요. 신장의 피질을 이렇게 콩팥 사이즈는 요겁니다. 그럼 바깥에 이렇게 까만 이것은 플루이드입니다. 콩팥을 싸고 있는 막, 콩팥 껍질 안에 물이 차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시스트는 아닌데 그래서 휴도시스트, 시스트의 정의상에 맞지 않아서 휴도시스트라고 하고 콩팥 주변에 그래서 페리네프릭, 페리레날 휴도시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콩팥에 만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저류된 액체를 신장 껍질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음파를 통해서 커다랗게 방사학적으로 보였던 신장들의 각각의 특성을 초음파로 어느 정도 구분해냅니다. 가령 종양이라기보다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고 역시 종양이라기보다는 얘는 또 하이드로네프로시스라기보다는 페리레날 또는 페리네프릭 휴도시스트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 콩팥 모양 중 상당수가 일그러진 종양 또는 레날 림포마의 특징 고양이에서 이런 사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별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맹점은 어떤 종양인지는 모릅니다.
요 모양은 칼시노마, 사르코마, 네프로블라스토마 대개 세 가지가 그 콩팥 종양 중에 흔한데요. 어느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별 진단할 수 있도록 초음파 가이드 바이옵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에서보다는 고양이에서 꽤 많은데요. 낭 구조가 많은 키드니 디지입니다. PKD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사실 플레인상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형을 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경과가 있는데 네프로그램 단계를 지나가야 되는데 뭔가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빈 곳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형제가 균질하게 피지를 다 신장 전체를 다 보여줘야 하는데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그 시스트 물주머니 같은 주머니가 많은 콩팥은 초음파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PKD를 진단하기 위해서 조형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조형을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가령 신장의 기능을 정량적이진 않지만 그런 상태를 정성평가, 성질평가 어느 정도나 클리어런스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KD를 알아보는 즉 이렇게 물주머니 초음파에서 물은 검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콩팥 모양에서 물주머니처럼 생긴 낭성 구조들이 많이 보이면 PKD입니다. 이건 개보다는 고양이에서 특히 페르시안 품종이 훨씬 더 다발한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이렇게 숭숭숭 구멍이 많이 뚫린 액체의 낭성 구조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스위스 치즈 모양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콩팥이 크기가 이제 작은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작은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짐작할 수 있는데 콩팥이라고 생각되는 부위에 안쪽에 결석이 있습니다. 요 콩팥은 개입니다. 요추 2번과 비교했을 때 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콩팥이 작아요. 근데 가령 이게 지금 조금 더 좋은 사진으로 보면 약간 모양이 아주 매끄럽지 않고 약간 이레귤러해 보인다고 지금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만약에 많고 그리고 그 전에 신장의 질환을 알았다고 하면 이 환자는 작고 이레귤러하다고 판단되면 그리고 아조테미아도 있고 그러면은 거의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신장 질환을 알아왔고 점점점 이건 굉장히 크기가 작아진 셈이니까 원래보다는 그렇다면 얘는 엔드 스테이지로 기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닐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주견에서 아직 어린 시주견입니다. 이와 같이 정상 플레인에서 만약에 작은 콩팥을 발견했어요. 그랬는데 이와 같이 이후 조형법을 통해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주가 아조테미아도 없어요. 증상도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관련되는 증상은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원래 작게 태어난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레널 디스플라지아 쪽으로 가는 것이죠. 유전적인 문제입니다. 시주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작은 콩팥 그리고 아까 그렇게 시스트들이 많은 콩팥 결국 정상 네프론이 많이 없는 경우가 되죠. 작거나 시스트가 많은 경우라면. 그러면 당장은 증상이 없더라도 오래 지나고 나면 굉장히 기능 저하가 급격하게 올 수도 있으니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그리고 이 밀도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도 방사선학적으로 신장의 결석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신장에서는 저희들이 방사선학적으로 봐야 할 것은 사실 이렇게 석회화되거나 어떤 것이 석회화되든지 가령 결석처럼 돌들이 이렇게 뭉친 우리가 많이 하는 신장 결석이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방사학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입니다만 임상적으로는 신장 결석만 잘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페시티가 높은 결석 말고 반대로 가스도 있겠죠. 근데 신장의 가스는 뭐 극히 드무니까 방광에다가 저희가 가스를 넣는 경우는 천자하거나 또는 조형법을 할 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역류, 방광, 요관에서
방광에서 요관으로 역류해서 콩팥으로 가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결석만 잘 알아도 되죠. 신장 결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건 고양이입니다. 복부 외측상하고 VD상에서 보면 특히 콩팥 크기는 복배상에서 겹침이 없는, 외측상에서는 겹치니까 두 개의 콩팥이 좀 겹쳐 있으니까 복배상에서는 각각의 콩팥을 보여주니까 왼쪽 콩팥의 마진은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를 잘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콩팥은 이 정도로 보입니다. 물론 이 변과 겹쳐 있긴 한데요. 자, 이걸 보면 요 길이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요추의 2번 길이 비해서 얘는 한 2.5배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추 길이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요추 길이보다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오른쪽 콩팥에 비해서 왼쪽 콩팥이 너무 커 보이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 콩팥은 왜 커졌을까를 궁금해하는 것이죠. 물론 혹자는 이게 오른쪽이 작아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현재 왼쪽 콩팥이 커진 경우인데요. 왼쪽 콩팥이 커졌는데 여러분은 이 요관을 따라서 마음의 눈으로 요관을 따라서 가봅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길 안에 또 요관은 요 등 쪽으로 달려갑니다. 요관으로 가는 길 안에 결석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커진 이유는 신장 안에도 결석이 있고 요관에도 결석이 있다면 이렇게 콩팥이 커진 것은 요관 결석 때문에 오줌이 배출되기가 어려운 수신증이 아니겠는가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초음파를 보게 됩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확장된 레날 펠비스가 잘 보이고 다이버트 컬럼이 확장된 것도 역시 보입니다. 그리고 요관에서 결석을 봅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신장 깔대기가 심하게 확장된 경우를 물론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수신증이라고 부릅니다. 펠비스랑 다이버트 컬럼이 확장된 것을 정상에 비해서 요 레날 펠비스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손톱처럼 정상에서는 눈에 띄게 커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줌이 고이자마자 요관으로 내려갈 테니까요. 자, 그래서 다음 마지막은 이제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플레인 레디오그램에서 얘기가 아니고 바로 EU 배설성 요로 조영술 단계를 보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클리어런스가 나쁜 신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정상적으로 네프로그램이 됐다가 바로 또 파일로그램으로, 즉 신장 깔때기랑 요관으로 쭉쭉쭉 빠져내려가는 단계가 매우 늦어집니다. 클리어런스가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 경우에 질병은 염증 질병이 있습니다. 신우신염이라고 번역이 될 텐데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복배상입니다. 이유를 하고 20분 정도 지나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유를 하고 나면 네프로그램, 신장이 조영되는 시기는 바로 직후입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레날 다이버트 컬럼을 통해서 이렇게 신장 깔때기로 요관으로 내려갑니다. 요 주변에 신장 깔때기 주변, 요관 주변에 있는 검은 것은 팻입니다. 이게 레날 사이너스죠. 여기 팻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혈관도 드나들어야 하니까. 자, 이렇게 왼쪽 콩팥은 정상으로 보여집니다. 이 파일로그래피, 즉 이 신장 깔때기랑 요관이 보이는 요 파일로그래피는 조영 직후부터 시작해서 수십 분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프로그램은 빠르게 사라져야 합니다. 근데 오른쪽 콩팥을 한번 볼까요? 네프로그램은 현재 어느 정도는 사라져 있는데 왼쪽에 비해서 조금 더 남아 있는데, 더 문제는 요 신장 깔때기는 손톱처럼 두께인데 매우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관도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이버티큘라도 조금 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장은 신우 확장을 동반하고 있는 신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신우 확장이 있으면, 즉 레날 깔때기 확장이 있으면 요관 결석도 물론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경우는 결석의 증거도 없고 또 요관 이 배설되는 경로에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신장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우신염입니다. 신우신염은 초음파학적으로는요, 앞서 언급했던 신장 깔때기 확장,
있고 사실 염증성 변화이기 때문에 정상에 비해서 수질부가 조금 더 에코가 높아지는 특징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비특이적이라서 굉장히 알긴 어렵지만 이런 정도의 사진으로 또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콩팥이 많이 망가지고 나면은 이제 신부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신부전에 시달리고 나면 2차적으로 촉발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호르몬 중에 부갑삼생 기능 항진증이 있습니다. 이 액선을 요 스컬 사진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만은 언뜻 보면 이빨만 지금 남아 있고 턱 음영이 잘 안 보입니다. 턱 음영은 어떻게 우리가 금방 액선상으로 건강한지 알 수 있냐면 이빨이 박혀 있는 주변, 이빨 주변으로 이렇게 하얀 띠들이 있습니다. 요게 턱뼈, 지금 요건 아래 턱뼈인데요. 아래 턱뼈가 건강함을 보여주는 라미나 듀라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명칭입니다. 요런 하얀 라인들이 이빨 주변으로 있는, 이게 턱뼈가 건강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갑삼생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 혈중 칼슘濃度높아지고 그 전체 신체에서 뼈가 다 골 밀도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무턱이라고도 하죠, 소위. 물론 이걸 보고 이 레날 페일리어를 진단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신장이 망가지고 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요관입니다. 요관은 액선상에서 잘 안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요관은 액선상에서 잘 안 보이니까 조영술을 또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요관기를 보여줄 수 있어요. 한 가지 이 외측상에서 요관기는 여러분들 여기 콩팥입니다. 그리고 등 쪽으로 요관이 달려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상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광으로 이렇게 등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요관 길에 요관 결석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음영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 위치를 보면은요, 요추 5번, 6번 아래쪽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이게 약간 연부조직 음영으로 보여서 신장과 관련된 요관 결석으로 오인하기 딱 좋은데, 요거는 신장이 있고 요관이 있는데요, 혈관이 있습니다. 이 대동맥이 쭉 오지요. 여기서 갈라지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혈관이 엔돈으로 우리한테 오게 되니까 액선 빔의 흡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밀도가 높아서 결석으로 오인하는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관은 이렇게 등 쪽에서 달려서 오다가 방광에 방광 삼각부라 그러죠. 양쪽으로 방광의 거의 뒤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요거를 잘 보는 방법은 방광에다가는 조영제와 가스를 넣고 또 IVP 배설성 요로 조영술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는데요. 저희가 실제 이걸 보려고 이런 조영법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도 여러분의 해부학적인 위치를 좀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럼 이게 요관의 질환은 크게 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결석입니다. 결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막고 있다면. 그 요관이 파열된 경우도 있겠죠.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사고에 의해서. 그리고 요거는 요관이 정상적으로 방광 삼각부에 개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결석이 있어서 요관이 확장되거나 또는 요관이 파열돼 가지고 오줌이 이 후복막강에 가득 차거나 또는 요관이 방광의 삼각부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거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결석으로 의심되는, 사실 결석으로 의심된다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아까 그 엔도온, 혈관의 엔도온과 구분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콩팥의 결석도 있지만 그 콩팥도 크고 그리고 두 군데에 걸쳐서 지금 요게 방광으로 들어가는 요관의 경로입니다. 의심이 됩니다. 실제 확인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요관 때문에, 요관의 결석 때문에 확장이 된 요관, 그 다음에 수신증의 그런 케이스입니다. 물론 요관의 결석은요, 복부 초음파에서 이렇게 이 요관 안에 결석이 있는 걸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에서 특히 팻이 많다면 심지어 이렇게 굵은 튜브 같은 게 보입니다. 주변에 팻이 많으니까 대조도가 좋아요. 요관이 많이 확장된 것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요관이 이렇게까지 확장된 경우는 많지가 않아서 요관은 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뇨기계는 CT 활용이 사람에서는 굉장히 많은데요. 수의 분야에서는 전신 마취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예가 많지 않은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 콩팥과 요관 상태를 보는데요. 지금 요거는 조형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면 뇌 프로그램에서 바로 파일로그램으로 쫙쫙쫙 다 내려가야 하는데, 요 왼쪽 콩팥은 이렇게 요관 길로 따라 잘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여기가 지금 꽉 오줌이 들어 차 있습니다. 요관도 확장되어 있고요. 수신증입니다. 외측상에서도 이렇게 요관이 확장되어서 구불구불하고 굉장히 많이 확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요관의 결석의 증거는 못 찾았습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요거 수술적으로 오른쪽 콩팥과 요관 제거한 다음에 보니까 아까 우리 이렇게 신우, 신장 깔때기 확장되고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게 신우 신염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 염증이 요관까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관 파열은 지금 좀 상당히 심각하지요. 이거 보면 후복막강을 주로 보시면 콩팥 음영이 살짝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어두운 팻이 지금 없습니다. 되게 어두운 팻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후복막강은. 그래서 얘는 요관 파열을 의심합니다. 이게 사고를 당한 환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의심해서 배설성 요로조영술을 실시합니다. 배설성 요로조영술을 실시했더니 이렇게 조영제가 새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후복막강은 콩팥 음영을 그릴 수 있고, 대체로 혈관 음영들, 사실 요거는 좀 잘 보이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요렇게 그 대체로 어두운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후복막강에 플루이드가 있는 게 아닌가, 또는 염증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설성 요로조영술, 또는 요거는 바로 때에 따라서는 요 신장 깔때기에다가 바로 조영제를 바늘로 찔러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요관이 후복막강에서 파열되어서 새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레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개구하지 못하고 뒤로 지나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방광입니다. 방광의 삼각부 정도가 이쪽입니다. 요거는 카테타, 폴리 카테타로 공기를 넣어서 지금 이렇게 방광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배설성 요로조영술을 통해서 요관 길입니다. 근데 요게 방광의 삼각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 멀리까지 갑니다. 요거는 방광 삼각부를 지나서 먼 요도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액토픽 유레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액토픽 유레터가 있으면은 요실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관 확장이 돼서 정상적인 요관 개구가 안 되기 때문에 요 배출이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목표로 내세웠던 사진입니다. 외측상과 VD상에서 왼쪽 콩팥은 정상 범위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요관 길에 방선 밀도가 높은 음영을 살펴봅니다. 여기도 있지 않나 싶은데 요건 5번 6번 사이 미치니까 요것은 엔도일 수도 있으니 요거 정도가 결석이 아닐까. 그렇다면 요것은 왼쪽 콩팥에 혹시 요 음영은 뭘까? 여러분들 요 음영들은 다 티트입니다. 티트. 정상의 유두 음영이고 아래쪽에 요 레터럴 상에서도 보이는. 그런데 요 요관길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음영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석이 아닐까. 요관 결석에 의한 하이돈네프로시스가 아닐까. 물론 그 안에 아주 미세한 이 결석 음영들 또 보입니다. 그 초음파를 보고 초음파에서 확장된 신호 요관 결석 보고 요관 결석에 의한 신호 확장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콩팥과 요관을 살펴봤습니다. 콩팥의 크기, 모양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임상에서는 초음파 도움을 매우 많이 얻고 있습니다. 조용법은 배설성 요로조영술은 성질, 즉 얼마나 콩팥이 요를 잘 처리해서 배출하는가를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로서 정성적 평가가 좀 가능한 법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막히는 거, 요관이 막히든 신우가 막히든 이렇게 수신증이 있는 걸 또 잘 살펴야 하고요. 큰 신장이라면 종양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유레터는 역시 배설성 요로조영술과 초음파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요관의 폐색 여부는 방선학적으로 잘 살피고 그리고 초음파학적으로도 보조적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액토픽 유레타는 뭐 선천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방사학적으로 이유의 도움을 얻으면 참 잘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비뇨 시스템 중에서 콩팥과 요관이었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